안녕하세요. 저는 40살이 조금 넘은 여자이고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채널을 알게 된 것은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제 친구 덕분인데요. 바쁘게 살면서 한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 덕분에 제 인생의 활력소를 얻게 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만약 이 채널을 모르고 지냈더라면 제 삶은 너무나도 팍팍하고 감정 없는 동물이 된 것 같았을 거예요. 울고 웃으며 다시금 제 삶의 활기를 찾게 해준 이 채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용기를 내어 제 사연을 말해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봐 주세요. 어린 시절 저는 엄마와 남동생과 셋이 살았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아빠는 글쎄요. 엄마 말로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져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바로는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계시더군요. 아빠에 대한 기억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어렴풋이 떠오르는 몇 가지는 어린 시절 함께 놀이동산에 갔던 것, 자장면을 먹었던 것 정도밖에는요. 아마도 제가 아주 어릴 때 엄마가 별고생을 하셨다가 나중에서야 이혼을 하신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저희 남매를 지켜주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상에는 항상 아빠의 이름과 같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아빠라는 사람은 멀리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게 해주었고 창피를 당하는 일도 없었죠. 외관상으로는 부모가 모두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얼굴도 보기 힘든 아빠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무것도 지원해주는 것이 없었고 엄마는 올고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하셔야 했어요. 식당 일은 기본이고 식당이 쉬는 주말에도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할 정도로 힘들게 사셨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날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날밖에 없으셨는데요. 그런 날이면 철없던 남동생이 뭐 해달라 어디 놀러가자 성화를 하는 탓에 엄마는 제대로 쉬시지도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집안 환경이 이렇다 보니 일찍 처리된 편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눈치가 엄청 빠른 편이어서 주변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도 빨랐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쯤은 식은 죽 먹기로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철없는 동생의 행동이나 말투가 제게는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졌겠어요. 누나, 오늘 엄마 밤 9시에 오시지? 그럼 그때 떡볶이 만들어달라고 해야겠다. 엄마가 만들어준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단 말이야. 뭐? 야,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떡볶이를 만들어달라고 하냐? 너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참을지도 몰라? 계속 참았단 말이야. 다른 엄마들은 학교 갔다 오면 배고프다고 말 안 해도 떡볶이 만들어주고 하던데 왜 우리 엄마만 이래야 돼? 맨날 아빠도 집에 안 오고. 아이고,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이라고. 야, 아빠가 집에 올 거라는 기대는 절대 하지도 말고 다른 집 엄마들하고 우리 엄마 비교하지 마. 너 그럴 거면 다른 집 가서 그 집 엄마하고 살아. 철없는 남동생에게 저는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었어요. 2살밖에 어리지 않은데 정신연령은 한참 낮아 보이는 남동생이 커가는 내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반면에 엄마는 이런 저희 남매를 늘 보듬어 주시는 분이셨어요. 본인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오셔서 피곤하신데 오자마자 저에게 이런저런 말을 걸고 장난도 쳐주셨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어주곤 하셨죠. 엄마가 피곤해 지쳐 있을 것을 아는 저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쉬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그게 엄마 삶의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던 어느 날 밤 저는 자다가 엄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저희가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말하시긴 했는데 한눈에 봐도 그게 아빠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니, 애들을 나 안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자기만 좋다고 딴 여자한테 가면 땡이야? 어? 한창 애들 커가는데 학원비라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아직 호적에 아빠라고 있으면 아빠 노릇을 좀 해라. 누가 나한테 해달래? 당신 핏줄이잖아, 핏줄. 엄마는 돈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한창 커가는 저희 남매 둘을 키우시는데 혼자 해버리려는 역부족이셨나 봅니다. 더군다나 엄마는 저희의 교육에 있어서도 최대한 남들이 하는 것을 다 하면서 잘하길 바라셔서 학원을 이곳저곳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전화를 끊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는 저도 눈물이 나와 들킬까봐 숨죽여 울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엄마에게 모든 학원을 다 끊겠노라며 말씀드렸죠.
엄마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고집을 끝내 꺾지는 않으셨어요. 그 후로 남동생만 학원에 다니고 저는 학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혼자 집에서 문제집을 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성적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어느 날은 학교를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던 중에 누군가 저희 엄마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저기, 너 혹시 미숙이 딸이니? 김미숙이라고 혹시 너희 엄마 아니야? 네? 저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누구세요? 어머나, 맞구나. 나는 니네 엄마 중학교 동창생인데 어쩜 너네 엄마 어렸을 때랑 똑같이 판박이로 생겼냐? 당황한 제게 다가오던 한 아주머니가 제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누구세요? 엄마 전화번호 뭐야? 아이고, 어쩜 이런 인연도 있니? 나 너무 깜짝 놀란 거 있지? 너 이 동네 살아? 아, 네. 여기 엄마 전화번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엄마 전화번호를 일단 알려드린 후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밤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오신 엄마께 낮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니 여중 동창생이 맞다고 하시더군요. 그래, 엄마 친구 맞아. 머나먼 땅끝 마을에 살던 애가 갑자기 여기서 만나다니 사람 인연은 알 수 없는 건가 보다. 그 친구 아들도 너랑 동갑인 것 같던데 나중에 같이 만나면 친구하면 되겠다. 다행히도 엄마도 그 친구분을 반기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나이가 들수록 옛 친구들을 잊고 살게 되는데 이렇게 우연이라도 만나게 되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주의 주말에 저희는 엄마와 함께 엄마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으며 만났는데 어쩐지 별로 제 마음에는 들지 않더라고요. 저희 남매도 있는 데서 엄마에게 지난 일을 약올리듯 말씀하시는 그 아주머니의 말투로 별로 듣고 싶지 않았고 그 말투가 꼭 아들에게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저랑 같은 나이라고 하니까 친구라도 좋았겠으나 제 마음이 선뜻 내키진 않았습니다. 아주머니와 저희 엄마는 소주를 한 잔씩 드시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각자 남편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표면적으로는 해외에 돈을 벌러 나가셨는데 사실은 처자식을 버리고 나갔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주머니의 남편분 역시 바람이 나서 아예 이혼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두 분은 서로의 아픔을 따뜻하게 더듬어 주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니? 우리 집 바깥 사람 머리 해외에 가서 돈 벌고 있는 줄 안다고. 아휴, 이제라도 만나서 돈판 갚다 속 얘기도 하고. 그래, 친구밖에 더 있냐? 아무리 이웃사촌이 가까워도 어린 시절 함께 보낸 친구랑은 다르다니까. 이제 우리 힘든 거 서로 터놓고 의지하면서 지내자, 어? 내가 아주 왠지 이쪽 동네로 이사를 오고 싶더라니. 네가 있어서 우리 조상님들이 발길을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나봐.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저까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일만 하시면서 힘들게 사셨는데 앞으로는 이 아주머니와 연락도 하며 지냈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 후로 저희는 아주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동네 놀이터에서 놀기도 했고 서로의 집까지도 오가며 밥도 먹었죠. 두 집 모두 아빠가 없으니 오히려 서로의 집에 들다니는 것도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달 후 그 친구와 저는 학교에서 같은 반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 지방에서 전학을 왔기에 사투리도 심했고 낯설어 했는데 제가 아주 많이 챙겨주면서 저희는 서로 가까워졌어요. 그 친구는 약간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타입이었어요. 보통의 남자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죠. 무슨 일만 있으면 제게 쪼르르 달려와서 일러 바쳤고 제가 나서서 뭔가를 해결해 주길 원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같은 반에 있던 다른 남자아이가 그 친구에게 사투리를 쓴다며 놀려댔고 제가 그걸 대신 나서서 이야기를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반에서 제가 친구들에게 인기 좀 있고 그랬었기 때문에 제 말을 들어주긴 했는데 왠지 그 후로부터는 제게 점점 더 의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저는 제 남동생과 이 친구까지 두 명의 남동생을 챙겨야 하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것도 꽤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성격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학창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해서 홀로 공부를 했고 꽤 좋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죠. 그 친구는 저보다 공부를 훨씬 못해서
저 멀리 떨어진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홀로 자취를 하면서 제게 놀러 오라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징징대기도 했어요. 또 친구의 의리가 있으니 저는 그 친구에게 자주 찾아갔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알바가 끝나는 저녁 시간에 찾아가 하룻밤을 자고 오기도 했죠. 그 친구와 저는 엄마끼리 워낙에 친하게 지내면서 집에도 드나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성적인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자취방에서 함께 자도 아무 일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은 그 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차였다고 군대를 간다는 말을 하더군요. 홧김에 선택한 행동에 그러지 말라고 해보았지만 이미 결심한 그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입대를 하기 며칠 전 그 친구에게 송별회를 해주기 위해서 그 친구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저희는 술이 떡이 될 때까지 마셨어요. 비틀대면서 혀가 꼬부라질 정도로 마셨으니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그날도 술이 떡이 되어서 그 친구의 자취방에 가서 잠을 잤는데 새벽에 뭔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그 친구가 제 입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저도 술김에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고 그날 이후 저희 둘의 관계는 엄청나게 어색해져 버렸죠. 결국 군대를 입대하던 그날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많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경우도 처음이었는데다가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꼈거든요. 그 친구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훈련소의 훈련이 다 끝난 후 몇 달 뒤에 전화가 와서 만나자는 말을 했어요. 결국 군대의 첫 휴가를 나와 만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희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그 남자에게 이성적으로 많이 끌리는 것은 없었어요. 그냥 술을 한잔 마시고 했던 행동 때문에 책임감이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군생활을 힘들게 하는 그 친구에게 힘을 주게 되면서 점점 마음이 커져갔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고 군생활도 힘들어했어요. 일명 관심병사라고 불러올 정도로 어울리지 못했고 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칼날이 곤두섰습니다. 그래서 매번 면회를 갖고 편지나 선물도 엄청 많이 보냈어요. 휴가를 나오면 왼종일 모든 스케줄을 포기하고 그 친구와 모든 시간들을 보낼 정도였죠. 혜정아, 난 정말 너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좋아. 절대로 나 떠나지 마. 알았지? 평생 내 옆에 있어줘.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군생활 잘 버텨. 혹시라도 나쁜 생각이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나도 생각하고 너희 엄마도 생각하면서. 남친의 나약함은 가끔씩 저를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저도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죠. 군대를 제대한 남친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도 많았고 무언가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듯한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든 세상 밖으로 끌어내고 싶었지만 남친을 말리기는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는 남친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저희는 헤어짐을 맞이하게 되었죠. 저희는 헤어졌지만 엄마들끼리 너무 장래가 잦은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만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쯤 엄마 친구의 남친 어머니가 남자가 생겼다면서 곧 결혼을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 정말 자상하고 돈도 많아. 거기 식당 알지? 사람 줄 서서 먹는 곳 있잖아. 거기 사장이라니까. 응? 나 좋다고 얼마나 쫓아다니던지. 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수차인가 보다. 어머, 너무 잘됐다. 너 이혼하고 혼자 힘들게 살면서 아들 키웠는데 이제라도 여유 있는 사람 만나서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잘됐어. 축하해. 그래, 고마워. 그러니까 너도 혼자서 청순 그만 떨고 웬만한 남자 만나서 연애도 좀 하면서 그러고 살아라. 몸 아껴봤자 나중에 관 속에 들어가기밖에 더해. 몸 다 썩기 전에 좀 즐기면서 살라고. 돈 많은 영감탱이면 완전 땡큐고. 남친의 엄마는 자랑하듯이 저희 엄마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앞으로는 아무 걱정 없이 돈도 많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 진짜 남친 엄마는 그 식당 사장님과 살림을 합치게 되었죠. 원래부터 말투가 곱지 않으신 스타일이셨는데 그 남자와 함께 사시게 된 이후로는 정말 저희에게나 저희 엄마에게 말을 너무 함부로 하셨어요. 엄마는 그런 말을 꾹 참으시면서 인상 좋게 버티긴 하셨지만
제가 곁에서 듣기에도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살림살이가 늘 빠듯하게 살고 있는 저희 엄마인 걸 뻔히 아시면서도 어쩌면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던지 아직도 그 말투가 기억에 생생하네요. 어머나, 너는 옷이랑 머리가 이게 뭐니?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교양이 있고 좀 지적이게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내가 팔짝 고칠 수 있을 때 빨리 고치라고 했잖아. 꼴이 그게 뭐냐? 야, 갑자기 왜 이래? 너도 얼마 전에 나랑 똑같았는데 내가 뭐 혼자 팔짝 고치고 싶다고 다 되냐? 나도 왜 안 그렇고 싶겠어. 마음같이 안 되니까 그렇지 뭐. 아무튼 보기 좋다. 남자 잘 만나서 팔짝 고친 거 축하해. 엄마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며 괜찮은 척 하셨지만 왠지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신 얼굴이셨어요. 저는 엄마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하고 나가셨는지도 알게 되었고 저희를 위해 엄마가 얼마나 많이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를 행복하게 고생 안 시키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알바도 많이 하고 되도록이면 장학금도 받아서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었는데 남친을 챙겨주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고 마음에 항상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남동생은 그때까지도 철이 들지 않았었어요. 대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그저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을 좋아했고 술 먹고 비틀거리며 싸돌아다니는 모습에 제가 많이 실망도 했었던 것 같아요. 잔소리도 많이 해보았지만 사람이 때가 있는 것인지 그때까지도 제가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해서 어떻게 고쳐볼 수가 없었어요. 저도 마음을 다잡고 연애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엄마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자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알바를 했고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더 좋은 직장도 갈 수 있었지만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취직을 했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저희 책임감 있는 성격을 좋아해주면서 고백하셨던 직장 선배도 있었지만 저는 가정을 위해서 연애 따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전화가 온 옛 남친을 만나게 되었어요. 엄마 친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헤어졌던 기간에도 어쩔 수 없이 몇 번은 자리를 함께 했었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다며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취직을 한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다면서 울먹이며 전화를 하는데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너는 나 안 보고 싶었어? 내 생각 안 했냐? 우리 그래도 아주 어릴 때부터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도 항상 함께였잖아. 다 지난 일인데 뭘. 이제는 그냥 우리 엄마 친구 아들로 편하게 만나는 수밖에.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서 그래? 말해봐. 내가 얘기는 들어줄 수 있어. 그냥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회사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아저씨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다 별로야. 다 별로. 세상이 마음먹어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똑같지. 다들 그렇게 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제가 아무리 달래도 그 친구는 너무나 힘들어하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버렸고 저는 그 친구를 부추겨주다가 결국에 또 숙박업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단 한순간도 저를 잊어본 적 없다는 말로 저를 안았고 저희는 다시 그날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희 엄마는 둘째치고라도 남친의 어머니가 너무 황당해 하시면서 막말을 하시는데 진짜 참기 힘들 정도였어요. 마치 저 때문에 멀쩡한 자기 아들이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말투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와 동생까지도 화를 나게 만들었죠. 아니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있는 애를 말이야. 임신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여자애가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정말. 내가 겨우 이런 집에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어렵게 키운 줄 아니? 참 기가 막혀서는. 남자한테 관심 없다고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뒤로 호박씨를 깔 수가 있어. 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둘이 좋아서 그런 거지 무슨 우리 애가 꼬신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딸도 어디 가면 둘째가라면 서러워. 책임감 있고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뭐가 부족하니?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기는 네 딸이 어디 볼 게 있다고 그래? 홀어머니의 바람나서 도망간 아빠까지 부모 닮는다고 하던데 네 딸도 바람 안 나다는 보장이 있어? 남친 엄마의 말에 진짜 결혼을 취소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아무리 뱃속에 아이가 있어도 도저히 참기 힘들 정도의 막말을 하시는데 한숨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새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하시며 결혼을 추진하셨고, 일단 결혼 후 몇 년간만 잘 지내면 분명히 예비 시모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직 결혼에 대비할 만한 돈을 모아두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엄마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까지 해서 돈을 빌려 제 혼수를 해주셨고, 그 돈을 갚으시느라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셔야 했어요. 저도 그걸 알고 있기에 회사에서 닥치는 대로 추가 근무를 했고 엄마를 도와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시모의 구박과 모진말을 견뎌내며 전 그 후로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순간도 놀지 않으려고 아이를 맡기고 회사에 다녔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집에서 부업을 하면서 생활에 나갔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몇 번이나 직장을 옮기면서 힘들어했고, 결국 PC방에서 알바를 하는 가장으로 변해 있었어요. 애초에 남편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가정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보다는 그저 자신이 힘들고 지치면 언제든지 도망을 가는 도피처가 필요했죠. 결혼 후에도 도피 여행을 다니고 말도 없이 회사에 사직서를 낼 만큼 나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있는 실망 없는 실망을 다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였기에 꾹꾹 참으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빡빡한 시모보다는 그래도 시부가 제게는 편했습니다. 성격도 쿨하셨고 집안에 관심이 없으신 모습이 오히려 며느리로서는 좋더라고요.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하시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어느새 시아버지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규모가 꽤 큰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가게를 하시며 본인의 취미생활도 하셨고 모임도 꽤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시모 때문에 너무 속상한 마음에 시부의 식당에 들러 음식을 포장해 가려고 하다가 우연히 시부가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듣게 되었어요. 아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나 벌써 질렸어. 내 돈만 보고 그저 눈독 들이는 그런 여자 난 딱 질색이라니까. 그거 헤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난 너밖에 없어. 정말이야. 진짜지? 진짜 오빠 나만 좋아하는 거지? 당장 헤어져 그럼. 그 늙은 아줌마랑 왜 뭐하러 살아? 그 아줌마 밖에서는 오빠가 식당이나 물려줄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고 그런 거 정말 꼴보기 싫단 말이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꼴보기 싫게? 그래. 나도 다 알아. 내가 그냥 여자로도 안 본다니까. 하도 애걸복걸하니까 버티고는 있는데 애정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어. 걱정 마. 알지? 시부는 다른 여자와 시모에 대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시부와 시모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이더라고요.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하신 말씀으로는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정식 부인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다 거짓말인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저는 그 상황을 사진을 찍어두고 동영상도 찍었어요.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딱 옆에 붙어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영락없는 부부 사이 같았거든요. 후다닥 그곳을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리 제게 구박을 하고 못해주는 시모라도 왠지 불쌍한 느낌도 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는 그날 저녁도 제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 아들 잘 챙겨주라면서 저 때문에 직장에서 안정도 못 찾고 급하게 결혼을 했다며 구박을 하셨거든요. 당장이라도 시부의 행동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괜히 제가 나서서 일을 망치게 될까봐 차마 말씀을 못 드렸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친정엄마에 대한 걱정도 많았어요. 어찌됐든 남동생도 혼자 독립을 했고 혼자 살고 계시는 엄마가 마음에 늘 걸렸거든요. 큰 마음을 먹고 엄마의 생시 때 모아둔 돈으로 건강검진권을 선물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 엄마가 이유 없이 살도 좀 빠지고 무척이나 피곤해 하셨었거든요. 더욱이 원래부터 위장이 좋지 않으셔서 쉽게 장염도 걸리시고 복통과 설사가 많으셔서 엄마 자신도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엄마는 제게 울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도 하지 못하신 채 그저 저보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만 말씀하셨죠. 순간적으로 이상함을 느낀 저는 당장 친정으로 달려가 보았고 엄마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동안 이상 징후를 느꼈던 것들은 현실로 다가왔고
현재 암 3기 말 즈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왜 암이야? 말도 안 돼. 엄마 슈퍼우먼이잖아. 이렇게 강한 엄마가 암이라는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왜 아파? 엄마 아니야. 제발 아니라고 말해. 미안하다. 이 엄마가 끝까지 니네들한테 도움 한 번 못 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엄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 복은 여기까지인가 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날 엄마와 저는 얼싸안고 아주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엄마를 모시고 건강검진을 받았던 병원에 찾아가 앞으로 치료를 해야 할 자세한 방법에 대해 들을 수 있었죠. 당장에 항암 치료를 시작해서 일단 암덩어리를 줄여야 하고 어느 정도 크기가 줄어들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연세도 있으셨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암 말기가 아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엄마는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여태껏 살면서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남동생은 이제서야 조금 철이 들었는지 엄마의 병을 알고 나서 그동안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을 들고 나타났어요. 누나, 이거 엄마 병원비 하자. 나 이대로 엄마 못 보내. 나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낫게 되는 거야? 제발 말해줘. 제발 정답 좀 알려줘. 이제서야 정신 차렸는데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엄마 쉽게 포기하실 분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너랑 나랑 마음 굳게 먹고 이제는 우리 엄마 지켜줘야 할 때라고. 마음 단단히 먹고 절대 엄마 앞에서 울지도 마. 알았어? 남동생과 저는 어느덧 훌쩍 자라 있었어요. 이제는 저희가 엄마를 지켜줘야 할 때라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헤쳐나갈 방법을 찾았죠. 당장에 엄마의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최대한 암 환자에게 좋다는 음식과 환경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계셨지만 저와 남동생의 이런 면을 보시고는 엄마도 많은 힘을 내신 것 같아요. 저도 집안 살림살이가 좋진 않았지만 조금씩 모아둔 돈을 꺼냈고 남동생과 돈과 합쳐 엄마의 병원비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동안 살림이 너무 힘드셔서 갖고 있던 보험을 해약하셨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으셔서 병원비가 부족했습니다. 엄마는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열도 많이 오르고 몸이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아프기도 하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엄마는 머리카락이 빠지셨고 결국 보기 싫은 머리를 말끔하게 밀어버렸어요. 그날 엄마와 저 그리고 남동생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동안 남편과 시모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만 했지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서운한 마음에 남편과 대판 싸움도 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시모와 남편이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그날은 엄마가 수술을 위해 검사를 하려고 입원을 하셨던 날이었는데 머리가 다 빠져 환자복을 입고 있던 엄마의 모습을 본 시모는 피식 웃으시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나 미안해. 내가 남사정도 모르고 웃음이 나와버렸네. 너 머리가 너무 문어 같아서. 너 중학교 때부터 봤는데 문어는 처음이다 얘. 그래서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 되나 봐. 이런 모습도 보고. 저는 순간 제 길을 의심했어요. 아무리 철딱선이었고 말을 막 하는 사람일지라도 현재 상황에 이런 말을 하면 웃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문어라뇨. 저희 엄마 지금 왜 이렇게 되신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걸고 치료받고 계신 거잖아요. 암 걸리고 처음 뵌 모습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어머나 얘, 너 내 며느리 맞니? 나 정말 깜짝 놀랬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이렇게 막말할 수가 있는 게냐? 너 이러고도 네가 내 며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기가 막혀서 정말. 못 배운 거 밖에 가서는 제발 티내지 말아라.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더 하려고 했지만 옆에 계신 친정엄마가 제 팔을 붙잡으셔서 겨우 참았습니다.
엄마는 화를 꾹 누르시며 말씀하셨어요. 안 사더니 여기까지 왔네. 고맙다 얘. 그리고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네.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 얘 건강해야지. 딸들은 엄마 닮는다고 하던데 너 이렇게 암식이나 걸리버리면 나중에 네 딸도 너로 똑같이 암 걸릴까봐 겁난다니까. 우리 아들이 새 빠지게 병간호해야 될 거 아니니 벌써부터 걱정이다. 걱정 마. 내 딸은 내가 자주 검진받게 해줄 테니까. 나도 꼭 나아서 건강해질 거야. 아이고 그렇게 아프기 전에 팔자 고치게 돈 많은 남자로 하나 물지 이게 뭐냐. 아무튼 나 와봤으니까 이제 간다. 옆에 서 있던 남편은 시모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 없는 짐승처럼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더군요. 저는 그날 다짐했어요. 남편과 시모는 절대로 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무책임하고 제 뒤로 숨기 바쁜 남편과 사돈 무시하고 괄시하는 시모는 제가 평생 지켜드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날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한참 후에 조용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속생하지 마라 내 딸. 엄마 꼭 나을 거야. 싹 식은 듯이 다 나아서 그놈의 옆편애한테 보여줄 거야. 엄마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 애들 잘 키우면서 살면 돼. 엄마 미안해. 내가 아무래도 시집을 잘못 간 것 같아. 그게 어디 네 탓이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 다 속사정 있는 거야. 자식 보고 그저 자식 하나 보고 사는 거야. 우리 딸 마음 아프지 마. 알겠지? 엄마는 그날 이후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으셨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경과를 보러 자주 병원에 드나들었는데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아주 좋다면서 앞으로도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셨죠. 엄마는 암수술 이후에 더욱더 긍정적이고 강한 사람이 되어 가셨어요. 몸이 다 회복하지는 못하셔서 일을 하러 밖에 나가진 않으셨지만 집에서 부업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일을 하셨죠. 저는 어떻게든 일을 하지 못하게 말렸지만 엄마는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남동생은 철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자신이 혼자 독립을 해서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해서 그 돈을 엄마에게 드렸고 다시 집에 들어와 엄마 곁에 있으면서 챙겨드리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철없이 엄마에게 징징대고 했던 놈이 어떻게 이렇게 커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지 새삼 놀라기도 했어요. 남동생이 준 돈과 제가 준 돈으로 병원비를 했고 조금 남은 돈을 엄마는 누군가에게 갚으셨어요. 알고 보니 엄마가 병원비가 모자라서 누군가한테 돈을 조금 빌리신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이 시기에 저희 시모에게도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가 매몰차게 거절도 당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은 참지 못했고 그동안 참고 있던 인내가 폭발했습니다. 엄마의 피나는 노력으로 엄마의 수술 경과도 너무 좋았고 머리카락도 꽤 많이 자라고 있을 때쯤 저는 시모에게 시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다른 여자와 시모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었고 증거 사진과 동영상도 보여주었죠. 시모는 제가 일부러 거짓으로 꾸민다고 큰소리 치셨지만 얼마 뒤 정말 시부와 대판 싸움을 하시고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나던 신세가 되셨어요. 시부는 워낙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식당에 돈도 많이 모으셨고 주변에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혼자서도 취미생활을 열심히 즐기며 잘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모가 제 말을 듣고 시부에게 다지자 시부는 이때다 싶어서 시모를 완강히 내치셨나 보더라고요. 시모가 제게 울면서 따지시 전화를 하셔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대충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야 이년아 너 때문이야. 이거 다 너 때문이라고. 너만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곧 돈이 치고도 하고 그 식당도 우리 아들 물려줄 건데 네가 망쳤어 이년.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그러신 거 아주 오래전부터라고요. 혼인신고도 어머님 혼자만의 생각 아니세요? 절대로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데요. 너는 아주 누구 닮아서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는 게냐? 넌 내가 잘 안 되는 걸 바라는 애 같다? 어머님
그렇게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좋다고 하시더니 저희 엄마 병원비도 안 빌려주시고 머리 빠진 거 보고 문어라고 웃으셨죠. 그게 사람으로 살 짓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계모임 여행 다니고 금목걸이까지 맞추셨던데 어쩜 그러세요? 어머님이 하신 행동을 보고 생각 좀 하고 말씀하세요. 이게 정말 잘난 내 아들 주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어쩌면 이렇게 막말할 수가 있냐? 잘난 아들이요. 직장 하나 못 버티고 처자식 줄줄이 딸려서 PC방 알바하는 아들이요. 그게 잘났다고요. 그동안 그 잘난 아들이 생활비를 제때 안 줘서 제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자식 교육 잘못 시키셨어요. 참지 못한 저의 분노 폭발에 시몬은 거의 실신하실 듯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차마 입에는 담지 못할 거친 말을 쏟아내셨는데 나중에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1시간 후 남편이 일하다 말고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동안 남편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저희 집안 자체를 무시한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대해서도 알려주면서 이혼을 하자고 말했어요. 이제 알겠냐? 네 자신을? 너랑 네 엄마가 우리 집 어떻게 했는지. 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건 내가 어떻게든 참았는데 우리 엄마를 그렇게 대하는 건 더 이상 못 참아. 너도 똑같아. 그래, 나도 바라던 바야. 나도 너만 없으면 우리 새아버지한테 가게 물려받아서 놀면서 돈 계산만 하면 된다고. 네가 더 지랄하고 나니까 당장 이 PC방이라도 나가는 거야. 식당 좋아하네. 새아버지 같은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분은 너 가족으로 생각도 안 하셔. 아직 못 들었나 본데 너랑 너네 엄마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꿈 깨. 식당 같은 소린 개뿔. 이혼 서류는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해서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남동생이 아는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으셨고 그분이 제 사정을 듣고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상담에서부터 이혼 소송까지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살펴보니 그동안 남편은 정말 경제적으로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더군요. 고정적인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 제가 애들을 키우며 야근까지 해서 번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을 했었네요. 남편은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고 카드 대출도 받아서 본인이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았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빚을 갚느라 그동안 생활비도 잘 주지 않고 그랬었나 봐요. 이렇게라도 알고 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를 속이고 살았던 세월이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아빠가 많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탓인지 아빠의 부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아직도 그것에 대해 정확한 답은 내리기가 힘들더군요. 친정엄마는 이혼을 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 상태로 사는 것은 더 힘들다며 차라리 잘 됐다고 하셨어요. 본인도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의 사람들과 상대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미래를 아름답게 일구어 나가자고 하셨죠. 모든 집을 싸가지고 나와서 아이들과 친정에 살면서 이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시몬은 늦은 밤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저기 미수가 잘 지냈지? 나 좀 들어가도 되냐? 초췌한 모습으로 온 시몬은 오들오들 떨면서 집 안으로 들어와도 되냐고 물으시더군요. 친정엄마는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따뜻한 차도 한 잔 내주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안 하고 멍하니 앉아있던 시몬은 이내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무 바보 같았나 봐. 내가 이런 식으로 버림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나한테는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말해놓고 그래서 다른 여자를 언제나 나보고 돈 많은 남자 하나 만나라고 하더니 나를 진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냥 엉겹결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면서 당장 나가래. 돈 한 푼 안 주고 카드도 다 뺏어버리고 나가라니. 내가 당장 어디서 어떻게 살겠니. 다른 여자가 집을 싸가지고 그 집에 들어오게 하고 내 팔을 붙잡고 질질 끄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시몬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시부에게 받은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연세의 집도 돈도 없이 여기저기 모태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보낸 얘기들을 하며 얼마나 서러운지 나중에는 눈물이 흐리느라 제대로 말도 못하실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시모에게 제대로 복수를 한 것 같아요. 돈 있다고 자랑하고 아픈 사람 비웃고 저 무시하고 했던 사람이 이런 꼴이 되어 나타나니 한편으로는 안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엄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신 후 돈 5만 원을 시모에게 건네시더군요. 이거 가지고 가서 오늘 밥 사 먹고 자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집 와서 하소연하고 울고불고 할 시간에 어디 가서 떳하게 일을 해. 일해서 정정당당하게 돈 벌어서 너도 네 자식도 챙기면서 살아라, 알겠니? 내가 암 걸려서 병원비 빌려달라고 할 때 네가 매몰차게 나한테 했던 말이니까 잘 알아들을 거라 믿는다. 잘 가라. 시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친정엄마가 주신 5만 원을 가지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혼이 아주 잘 완료가 되었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승소할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와 남동생 그리고 제 아이들과 함께 사는 집은 작지만 따뜻했고 항상 웃음소리가 가득 넘쳐났습니다. 그 후로 시모는 어느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아들이 힘들다고 일을 하지 않기에 본인이 벌어서 집안 경제를 책임진다며 힘들다고 또다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셨대요.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그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그렇게 그 집과의 악연은 끝이 났네요. 아빠라는 사람이 아이들이 보고 싶지도 않은지 이혼 후 1년간은 연락 한 번 없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제가 사람을 잘못 골랐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저처럼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라나는 걸 싫었기에 1년이 지난 뒤 연락을 해서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밥을 함께 먹으라고 했고 현재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지켜지기는 하고 있네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엄마는 작은 식당을 개업해서 알차게 운영 중이고 남동생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아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가족은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나갈 거예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